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 지난 13일 법무부는 공수처의 연내 설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은 물론 검찰 고유 권한인 기소권까지 가진 독립기구로 마련된다. 수사 대상은 현직과 퇴직 2년인의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법관,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로 이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현재 이 공수처 관련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 권력화를 우려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또 다른 정치 사찰의 우려가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론은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 지난 16일에는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가 출정식을 열고 20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에 진행된 공수처 설치 청원도 3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 청와대의 청원 답변까지 얻은 상황. 우려와 기대 속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공수처 설치. 과연 그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흔히 공수처라고 하죠.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약 20년간 지속되어 온 논의였습니다. 검찰개혁과 권력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또 우려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논의되어 온 공수처란 어떤 것이고 또 찬반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여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하는데 함께하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학의 사건 등으로 공수처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검사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의견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꼭 설치되길 바랍니다. 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의원이셨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공수처는 권력 남용의 우려가 너무나도 큰 너무 위험한 정권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은 만들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려가 큽니다. 네, 인사말에서 입장의 차이가 보이네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지봉 교수입니다. 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법감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치야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저희 참여연대가 1996년에 23년 전에 그 설치 입법 청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후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막판에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서 꼭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96년이었으면 김영삼 정부 후반 때 청원을 했었군요. 네, 김상겸 교수입니다. 동국대 법학과 소속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김상겸 교수입니다. 공수처 논의는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23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공수처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입법 발의되면서 부패방지법 때문에 당시에 아마 그 대체해가지고 공수처 법안이 이제 그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공수처 그 법안이 계속 그 제출되면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검찰의 모습을 띠부로 해서 사실은 검찰권이 이분화되고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실제로 권력 부패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데 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예. 그 결론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항상 뭐 서로 이제 견해차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공수처 관련은 양쪽에 상당히 입장차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 보이네요. 임종 교수님, 먼저 공수처 한때는 고위공직자 우리가 비리수사처로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불렀는데 네. 현재는 주로 이제 범죄수사처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걸 지칭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죠. 예, 원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이름으로 1996년에 네. 입법청원이 됐었고요. 그걸 줄여서 이제 고비처라고도 불렀고 또 공수처라고도 네, 같이 부르기도 했었죠. 예. 예, 그러다가 이번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내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그 위원회로 왜 검찰개혁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다시 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입법 권고안까지 내게 됩니다. 그때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비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명백히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유기와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공수처라는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더 맞다라고 해서 그 후로는 비리라는 개념하고 범죄하고는 좀 영역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리가 조금 더 범위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의적으로 개입되는 소지도 약간 있고요. 예, 비리라고 했을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제 범죄를 좁혀서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김상현 교수께서는 초반에는 상당히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공수처가 설치된 배경 좀 추가로 설명 주신다면요. 예, 처음에는 사실은 그 부패 방지,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방지를 위해 가지고 특별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데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논의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비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홍콩의 뭐 염정공사라든지 다른 이제 외국과 비교해 가지고 수사권만 줄 거냐 아니면 기소권까지 주는 본격적인 검찰의 역할을 대행해서 고위공직자를 대신할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논의가 되는 가운데 사실 여야 간에 계속 그 안이 제출이 됐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도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관한 특별법을 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논의만 됐고 사실은 이제 그 회기가 지나니까 폐지돼 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폐기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그 검사장급의 비리나 부패 또는 그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검찰이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검찰이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특별기구 제3의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이 공수처가 논의가 계속돼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맞물리면서 특히 검찰 개혁의 한 일환으로 이 공수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96년 이래로 또 뜨겁게 논의되다가 가라앉다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가장 지금 공수처 논의가 뜨겁게 되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인데요. 여론 조사들을 통해서 보자면은 뭐 압도적으로 필요성에 찬성하는 쪽이 많긴 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또 진행되는 상황, 최민희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선 이게 쉽지 않죠. 그동안에 이게 쉽지 않았던 건 검찰이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 논의는 검찰 개혁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논의이고요.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가장 1순위로 개혁 대상으로 뽑은 게 검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무일 총장 체제의 검찰은 뭐 초기에 소극적이고 물론 지금도 소극적입니다만 드러내놓고 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가 논의를 소극적으로 한 게 있는데요. 그건 여야가 다 그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것의 결정판이 뭐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경우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할 것 없이 늘 정치인이라는 게 뭐 정치 자금 등등과 관련하여 털면 털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좀 무서워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저는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을 보면서 그 버닝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국민들이 받으셔서 그 김학의 사건 등과 맞물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은폐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최소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국민들은 예. 최소한 검사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여론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 지지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그런 여론을 반영하여 공수처를 빨리 출범부터 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출범부터 시키자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서 상대적으로 검찰, 심지어는 국회까지도 조금 소극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견해를 갖고 계셨는데 여론조사 자체만으로는 국민들은 아주 많은 비중으로 지금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지난 그 1월 초에 나왔던 열린민트 조사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해서 찬성하는 쪽이 76.9%나 좀 되는 쪽이 높긴 한데 이런 여론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되는 상황 김영남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여론조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부정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국민은 찾기가 힘들겠죠. 당연하게 높게 나온다. 그렇죠. 예.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검찰이 그러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 던졌느냐, 이 정권에서 검찰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답은 180도 또 바뀐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공수처는 검찰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년도 보장돼 있고 소위 개인적으로 크게 출세할 욕심만 버리면 뭐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스러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다 좋은 자리 가겠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정권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공수처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아예 태생적으로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수사기관이라는 것이죠.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떤 검사처럼 만 63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수사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권하고는 사실은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정권에게 아주 예리하고 잘 들지만 이게 어떻게 휘둘릴지 모르는 칼을 하나 더 쥐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이냐? 그건 전혀 의문입니다.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찬성은 비리 척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지 다른 상황을 설명한다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네요. 아니 그러면 부정부패 척결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정치검찰이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정치검찰이다. 이 부분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정치검찰이면 정치적인 사건 검찰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 주장하신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 제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과 유착되어 있는 의혹 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제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했습니다만 특검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상 그리고 어떠한 이런 크게 변화가 없는 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서 국민들이 또 정치적인 반대 쪽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까요? 공수처 만들어봤자 어차피 정권에 가까이 있는 사건은 특검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자꾸 옥상옥만 불필요한 제도와 기관만 중첩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로스 특검 관련 좀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김 전 의원께서 지금 결국은 이제 공수처법 도입에 반대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야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권의 반대 세력들에 대한 칼이 될 수 있다. 이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시는 거죠? 그 점도 있고 사실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자면 우선 수사권 같은 게 그런 제도죠. 그런 것을 위한. 맞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대도 그렇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또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요. 공수처법을 이제 만들면서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것이 바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네. 특히 권력,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공수처 설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과 관련해서도 방금 우리 김 전 의원께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는 공수처장의 임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공수처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요. 처장의 임명을 사실상의 선출권을 국회에 주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장의 그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하게 하고 있고요. 거기서 2명 혹은 어떤 법안에는 1명의 후보를 이제 추천하는데 그것도 추천된 그 후보에 대해서 어떤 법안은 그냥 대통령이 한 명을 후보 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하지만 그 후에 나온 법안들은 하도 국회에서 뭐 대통령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2명을 국회에서 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올리는 2명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임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권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대통령 권력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지 않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또 정권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고 실제 법안 내용이라든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보자면 오히려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다 이런 주장이십니다. 윤상경 교수. 예, 공수처가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걸 수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검사의 수사 같은 경우 검사가 스스로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비판을 받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권력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 권력기관이 되면 권력기관은 사실은 적을수록 국민들한테 좋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한 면만 본 경우예요. 사실은 그럼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그를 통해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이나 특히 검찰이 정치적인 부분이 차단되고 또 검찰이 개혁될 수 있고 또 수사기관이 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정말 법에 따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냐면 저는 우리나라 풍토상 그런 것들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결국은 국회에서 공수처의 공수처장이라든지 또는 차장이라든지 선출을 한대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같은 당일 경우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지만 그 대통령과 다른 정당일 경우에는 견제세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같은 당이었을 때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면 정치적인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전 의원님, 이게 이제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어떤 면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에 아주 핵심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선 첫째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립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뭐 이전 정권에서는 거의 청와대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맡깁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권력기관은 적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모든 인간이 선하고 범죄가 없고 그러면 이런 기관은 적을수록 좋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철학적이며 다른 논쟁으로 다른 자리에서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지금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들을 몸으로 입증하는 분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있습니다. 개인 비리부터 직권 남용까지, 그리고 사회적 의제를 어떤 식으로 돌리는 것까지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검찰을 지휘하면서 수사의 방향까지 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사건이 문건 유출 사건으로 뒤바뀌고, 이게 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검찰은 권력의 신여화됐다는 오명 플러스 스스로 정치 검찰화됐고, 그리고 집권 말기가 되면 하이에나 검찰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검찰이 과연 국민의 공복이었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요구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무 안도 내지 않으면서 공수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무조건 검찰 편 드는 것, 저는 이런 태도는... 한때 국회에서 상당히 수렴한 적이 있지 않았던가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조금 수렴하다가 다시 정치적인 갈등이 커지면서 갈라졌던 걸로 제가 좀 생각이 들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솔직히 국회의원님들 중에 검찰 출신이나 경찰 출신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제척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공수처 문제에서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검찰 출신 김영남 전 현역 의원은 의원이 어떨까요? 아니시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 이게 떨어진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제척 사유 같습니다. 저는. 얘기하십시오. 자, 우선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정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칼로 사용되지 않을 만한 이 정부의 뭐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과연 있으신가? 지금 검찰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수사팀이라는 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 이게 처음에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서울중앙검사장부터 누구 해갖고 임명하기 시작하니까. 그것하고 다른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일련의 사례로 갑자기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니까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실상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기재돼 있다가 갑자기 공무상 비밀 누설에 공범으로 기소가 돼 버렸어요.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은 정권의 눈밖에 난 판사를 재판권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검찰의 기소였죠. 이렇게 지금도 120% 검찰권을 활용해서 정권의 어떤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놔둘 의지가 있으신가? 네, 의문이죠. 다음 발언에서는 구체로 공수처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논의해 주시고요. 네. 우선 지금 말씀 중에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없는데요?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했을 때 거기 피해자란 단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방송 토론에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다시 가서 자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는 피해자라고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거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소장에 없습니다. 아니, 왜 없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실상의 있다고 하세요? 피해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거고. 사실상의 말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가시죠. 네, 제가 마무리하고 가시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네, 이따가. 그리고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낸 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그 안에 보면 3가지거든요. 바른미래당 주장이. 그 첫째가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말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가면 인사추천위원회를 국회 몫을 4명으로 하자. 7명 중에. 그리고 이 중에 1명이 여당이 하고 야당이 3명을 확보하게 해달라.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이 절대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5분의 3 찬성. 예. 저는 1번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에 상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여당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안을 전폭적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이 이제 공수처 법안 내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걸 기준으로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그 관련 짧게 추가해 주세요. 자, 두 설명. 설명을 드리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죄로 기소하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그래서 제가 사실상의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의 권한 남용의 피해자로 기재가 됐죠. 근데 기재가 갑자기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안 공소장에 됐습니다. 공소장을 제가 봤다니까요. 임종원 처장의 예. 공소장이 그렇게 기재가 됐다가 잠깐 갑자기 얘기하시고 김경수 법학자에게 도지사 듣겠습니다. 법정 구속한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에 공범으로 뒤바뀌어 갖고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권 네, 알겠습니다. 배제 대상이 취지는 된 거죠. 알겠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서로 다른 문건을 놓고 좀 봐야 될 상황 같은데 지금 우리 임지봉 교수께서 법학자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피해자 논란 뭐 얘기인데. 예, 그 사건은 물론 제가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만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이면은 조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경수 그 전 도지사 네. 도지사 판결과 관련한 그 판사분이 네. 그 전에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장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작성한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 수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기 때문에 그 공무상 기밀 누설의 혐의로 지금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뭐 글쎄요. 드루킹 사건의 판사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가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교수 얘기도 짧게 듣고 이건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냥 뭐 넘어갈까요? 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제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피해 문제 기소장에 뭐 들어가 있느니 또 이제 김영남 의원께서는 사실상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몇 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직접적으로 김영남 의원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논의도 뭐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공수처의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린다면 어떤 점을 가장 공수처 법안 중에서 우려하십니까?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자체가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두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뭐 책임 처장이라든가 뭐 등등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인사권이라든가. 처장은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년이 보장돼 있거나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낸 공수처 법안 내용에 보면 우선 수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이거 우리가 할 만한 사건이다 그러면 사건을 소위 중간에 뺏어 와서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 취중 진담이라고 하죠. 아까 최민희 전 의원께서 하이에나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정권 후반기에 정권이 힘이 빠지면 정권 내부에게 칼을 들이댄다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임기 초반이고 세니까 검찰이 우리 말 듣지만 우리가 임기 얼마 안 남고 심 빠지면 검찰이 우리 목을 치려고 덤빌 텐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은 그 가장 확실한 대안이 공수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 내부 직원이 됐던 아니면 대통령 주변 인물이 됐던 이건 공수처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니까 우리가 할 거야 해서 사건을 뺏어와서 공수처에서 뭐 어떻게든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근데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이니까 아까 임지봉 교수 얘기했다시피 96년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얘기부터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김영남 전 의원은 정권의 뭔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우려를 제기하시는데 저는 구체적인 질문이 어느 대목을 가지고 설치 내용 중에서 어느 대목이 그러냐라고 좀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은 안 하셨는데. 아니, 우선 수사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김 전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기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단임입니다. 공수처장의 임기 3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 공수처장을 임명했으면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두 번째 공수처장은 대통령 4년 차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나가고 새 대통령이 들어서고 1년 후에 두 번째 그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어떻게 공수처장하고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합니까? 전혀 다른 거고요. 또 법안을 좀
공부를 하고 나오셔서 주장하셨으면 좋겠는데 법안에 보면요. 지금 공수처장 임기는 다 3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뭐 공수처 그 검사들도 뭐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정년 보장도 안 돼 있다 하시는데 법안 중에는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하는 법안도 많이 있고 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정권과 관계없이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 조항에는 눈 감고 자꾸 뭐 정권과 같이 운명을 할 기구라는 둥 이런 식으로 표명하시는 잠깐만요. 짧게 추가하시고 김상경 교수 지금 발언 기회니까요. 공수처 관련해서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법안으로 통일화가 돼 있다면 그 법안을 놓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저런 법안이 여러 가지 있고 그 내용도 각각 흩어져 있는데 아니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쪽도 아니고 유리한 것만 이런 내용도 어느 법안은 있고 이런 내용도 저런 법안은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게 논의가 되겠어요 지금? 아니 하나만 예로 들게요. 그러면 공수처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표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개의 법안들에 다 공통적으로 임기 3년으로 돼 있고 중임 불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합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일단 김상경 이거 교수. 공통적인 내용 말씀드린 게요, 제가. 공수처장 임기나 공수처장을 어떤 식으로 선출하든지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건 대부분 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공수처의 구성원을 뭐 50에서 70인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소속되는 검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장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검사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검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장의 대통령 눈치 볼 우려에 대한 것은 그건 없다고 지금 임지범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이제 또 어떻게 사실은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게 되면 뭐 국회에서 뽑던 대통령 임명하던 사실 눈치 안 보겠죠. 근데 우리 그 정치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괜히 그걸 얘기하면 논쟁거리고. 제도적인 여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인 여건에서는 사실은 뭐 어찌됐건 공수처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안들이 발전하면서 보완이 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한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두세 명의 후보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차라리 아예 후보를 선출해서 임명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그 제도를 보면은 사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게 제도에서 흔적을 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누구를 지명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찬반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지만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 그 후보자들의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처장이 어떻게 하는 게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네, 그런 건데 뭐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예측해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경력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수처장을 뽑는 과정이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제 정부가 비교적 통일된 여당안의 경우는 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에 정부 쪽 4명, 국회 쪽 3명 이런 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아까 제가 바른미래당 안 설명 들었잖아요. 이거를 정부 3, 국회 4로 바꾸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7명의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2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럼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논해서 1명을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은 1명을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한다. 이런 안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중립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김영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뭐 민주당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낸 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바른미래당 맞지 않는 것 안과의 같고요. 차이는요. 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검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청와대에 사직동 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와대
그 사정비서관 산하에 따로 이렇게 외부의 경찰 팀을 중심으로 있었죠. 뭐 경찰도 있고 검사도 파견 나가 있었고 국세청 뭐 감사원 다 파견 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그때 사직동 팀은 수사권도 없었고 기소권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소위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 그래갖고 자료를 정보를 만들어내면 그걸 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던져줘요. 그러면 그게 청와대 하명 사건이 돼갖고 그냥 어떻게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참 공포의 조직이었는데 이게 권위주의 정부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게 폐해가 너무 크다고 해서 그때 없앴어요.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지는 공수처는 이게 뭐 비유하자면 한 전투력이 100배 정도 강화된 사직동 팀을 다시 부활시키는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칼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되는데 이게 견제할 만한 권력이 없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의원님. 사직동 팀하고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뭐 얘기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거는 검찰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직동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도 검찰입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한 게 정치 검찰입니다. 그러면 이 무소불위의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요. 하이에나 검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 과거에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이 문재인 정부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면 현실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하고요. 행정부하고요. 사법부를 왜 상권분립했습니까? 힘 있는 기관은 분권해서 견제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법에 있는 검찰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거는 힘 있는 자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대통령을 대비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나친 기우세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천년만년 야당할 것도 아닌데 왜 좀 객관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까? 네, 뭐 이제 근원적으로 찬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가지고 좀 따져보기로 하죠. 예. 어떻습니까? 먼저 수사 대상 범위 관련해서 한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까지 얘기했었는데 그 대상 인조원 교수 어떻게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네. 1996년에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이제 법안 내용에 넣을 때 그게 부패방지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이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 그게 공수처라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많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이제 세운다면 이 고위공직자들이 일단은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고요. 그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 중에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행정부의 정무직 이상의 공무원들, 네. 그다음에 판사 검사는 모든 판사 검사, 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또 경찰 뭐 경무관급 이상이라든지 군인, 고위직 군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주로 직무와 관련된 뭐 지금 화면에 이제 대강 나왔던 지금 내용을 좀 그렇죠.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포함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 당연히 포함되고 네. 대통령의 경우는 일정 친인척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특별감찰관이 관할했던 것이 다 거기 포함되는 거군요.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는 퇴임 2년 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이제 야당 일부에서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포함되는 걸 가지고 정치적인 탄압의 도구로 될 우려를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현 교수. 네, 국회에서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국회를 대상으로 하면 정치적 탄압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뽑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탄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문제는 이제 인사의 독립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그 문제는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대상을 보자면 아까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고위공직자라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정무직이라지만 정무직만 아니라 저희는 국장들까지도 국장급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단에 예. 또 포함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뭐 공수처가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판검사 그리고 대통령.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대통령 한 분은 계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왕 시작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10년 뒤에도 영향력을 계속 가진다. 아, 2년 이내만이 아니라 쭉 돼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은 뭐 어떻게 보면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닐 수 있어도 예. 뭐 돌아가실 때까지는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국무위원들은 대상이 돼야 될 거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 그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많지만은 그분들이 매일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은 많지만 실제로 범죄 대상으로 한정해 본다면 그렇게 일거리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군요. 그게 일거리가 많아진다면 공수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제2의 검찰을 만들어서 검찰권을 완전히 분산시키는 방법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상 관련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건 뭐 공수처라는 명칭 자체에서 이제 고위 공직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대단히 그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데 야당에서 뭐 국회의원 빼달라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건 조국 민정수석 혼자 뭐랄까요? 혼자 장난질 친 거 비슷합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니 국회의원들 수사받을까 봐 무서워서 야당이 공수처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권력 남용의 도구로 쓰일까 봐 그런 것이고 어떤 정권 후반기에 정권을 오히려 비리 수사를 막는 그러니까 정권 내부를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될까 봐 반대하는 것이지 무슨 야당 국회의원 수사 받을까 봐 반대하는 게 아닌데 조국 민정수석 보면 참 뭐 아직도 대학에 계신 거로 오해를 하신 건지 최민희 의원 표정이 화면에 그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이해하기 이야기할 힘든 때. 행동입니다. 예. 아우 그게요. 네. 그 까먹으셔서 그래요. 홍준표 전 대표가 맹견도 풀고 충견도 풀어서 야당 탄압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마도 이제 김영남 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이해가 깊어서 그런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탄압용이라고 얘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국민적 요구는 국회의원은 뭐 검찰이 수사라도 하니까 그리고 뭐 여야에 따라서 뭐 호불호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수사는 하지만 검사를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큰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야당 탄압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국 수석이 야당을 배려하려고 한 거를 그렇게까지 토론의 자리에서 그러시는 건 너무 조국 수석 의식 안 하셔도 아니 돼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 야당을 배려한다는 것 자체가 오지랖 넓은 행동이죠. 본인의 본부를 망각한 거예요. 그거를 아니 어느 야당 의원님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 야당 배려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본인이 혼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조국 수석에 민감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김영남 전 의원이 앞서 시작할 때 만약에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라든가 또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보완하는 특검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왔던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특검 문제를 조금 더 다듬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봉 교수? 예, 그때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 대선 당시에 이제 예. 공수처 그걸 대치했을 때 그걸 했었죠. 도입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뭐 조금 후퇴를 하면서 특별감찰관법 네. 통과시켜서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을 따로 두고 네. 또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사실상의 공수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그러한 절충적인 안을 내가지고 그걸 실시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중단당했죠. 네. 그리고 중단만 당했습니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제대로 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뭐 개선책을 넣어서 보완해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시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검법만 해도 지금도 특검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수처 도입하지 말고 특검법이 있으니까 특검을 그때 문제 있을 때 임명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지금 있는 특검법은요, 특검 임명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검이기 위해서는 이미 일이 터지기 전에 특검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상설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특검 임명에 대한 절차에 관한 법률일 뿐이고, 그래서 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누구를 할까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수처 역할을 특검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사실은 검찰에다가 맡길 수 있는 또 기존의 검찰이 해오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야 정말 예외적인 거고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해오던 것이죠. 유일하게 지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검사에 대한 수사,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잖아요. 근데 검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라는 거대 권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게 수사 대상이나 어떤 얻어지는 효과에 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별도로 만들 만한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연동이 됩니다만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없애고 1차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수사 지휘를 검찰로부터 전담하게 하는 것만 해도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기구가 있다. 예, 그럼요. 아니 우리나라는 의원님. 사실은 검찰 말고 경찰이란 제도가 있고 사실은 조직의 어떤 비대함이나 이런 건 경찰이 못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수처라는 게 홍콩의 염정공서를 모델로 해서 만든 건데요. 그때 염정공서가 효과를 본 거는 이 홍콩이 영국령으로 있을 때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봤던 공수처가 겁니다. 그게. 검사를 위한 수사처라는 거는 자의적으로 지금 공수처의 그 역할이나 기능을 좁게 보는 것이고 제가 예를 들게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 박근혜 정권 중간 정도에 정윤회 씨 문건 사건이 있었죠. 예? 그거 검찰이 수사하다가 이제 무혐의로 덮습니다. 예? 유출 책임을 물었었죠, 오히려. 예. 만약에 그때 공수처법이 통과돼가지고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공수처가 누구보다도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정권이 이렇게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무너진 이유가 공수처가 없었고 청와대를 제대로 견제하는 그러한 중립적인 수사 및 기소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모든 정권의 모든 대통령들을 위해서 오히려 공수처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 특별감찰관 특히 이제 뭐 유명무실했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임지복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교수. 예, 특별감찰관 제도나 특검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결국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라는 것도 결국은 법조인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 공수처에 이제 소속되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결국 검사라든지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뭐 경쟁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에 대해서 비리가 있거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죠. 그리고 또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요. 이런 견제적 장치로서 이제 검찰에 준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대상은 축소돼 있습니다만 검찰 기구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검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청이에요. 또 다른 검찰청인 거죠. 다만 대상이 축소돼 있고 대상이 검찰보다는 다르다는 거고
또 검찰이 좀 대신 또 집행을 인사권에 하는. 이런 차이도 있죠. 가장 큰 거는 네? 인사권이요. 그렇죠. 인사권인데 사실은 그거 한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개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하는 것은 새로운 그냥 어떻게 보면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네.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그 우려를 갖다 불식시키자는 거고 또 일부 국민들이 사실은 불만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국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사소한 사건을 갖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을 때 또다시 그것을 공수처가 끌고 와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사력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결국 기관을 만들므로 해서 수사 기관 간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추가해 주시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방법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검찰개혁이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검찰이라는 건 이제 그 규정이고요. 지금 그러면 정치검찰화한 배경이 뭐냐를 살펴보면 기소독점권부터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등 아주 이 막강한 권한에서 그 정치검찰화, 권력화가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여러 포인트가 있겠지만 우선 그중에 하나가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다. 이 부분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예. 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김용남 의원 말씀 중에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거에 동의하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앞으로 겁니다. 수사권 조정까지 들어간다면 할 수 있다. 네, 그건 다면이니까 미래를 가지고 지금을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 그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하고 안행부 장관이 같이 동의한 그 안도 보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휘받고 지휘하는 관계가 어떻게 그게 독립적인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네.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감찰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그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수사권이 없다 보니 조사하다가 마칩니다. 그래서 조사 좀 하다 보면 특별감찰관보다 더 센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 정도는 파리 목숨처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힘이 약하고 모순이 있는 제도다.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SNS 의견도 좀 살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지금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해서 형식적으로는 추천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임명하는 거로 돼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공수처장 임명도 지금의 검찰총장 임명하듯이 정권의 입만 맞는 사람, 대통령의 말 잘 들을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무슨 추천위원회 구성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경찰 있죠, 검찰 있죠, 공수처 만들면 공수처 있죠. 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특검해야죠. 특별감찰관 제도 있죠. 아니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무슨 서로 견제 기구 만들다가 망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수사권을 갈기갈기 쪼개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네. 의원님 완전히 보니까 검찰 중심주의에서 좀 빠져나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너무나 검찰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특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권위주의 정권부터 검찰이 권력의 신여화돼서 신뢰가 떨어졌어요. 이후에는 검찰이 권력화돼서 또 신뢰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특검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사실은 잠깐만요. 특검도- 한숨만 드리겠습니다. 왜 남의 말을 끊고 그러세요? 아유,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자, 검찰의 권력의 소위 신여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전혀 너무 강하십니다. 의지가 없어요. 지금 아니 의지가 너무 그래서 강한데 인정을 못 하시는 거죠. 아유, 지금 뭐 실예를 들기 시작하면 뭐 오늘 방송 그거로 끝내야 되니까. 없으니까 그러시잖아요. 자,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수처는 견제받을 다른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용의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아니 네. 검찰이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두고 안 있다 돼요. 이제 아까 다른 견제할 기구가 없는 관련 아까 상권 분립 논란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보니까는 되게 얘기할 때 표정까지 반영이 잘 돼가지고 오늘은 바디랭귀지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장도 있지만 화면에서 최민희 전 의원, 김영남 의원 얘기할 때 화면에 잘 표정까지 잡아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내용 듣지 않아도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달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의견 몇 가지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영추님의 의견입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76.9%가 나왔었는데요. 뭐 그런 의견에 동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하예님의 의견입니다. 권력 간 상호 견제가 필요한데 현재는 검찰에 대한 견제가 부족한 것 같고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영남 의원 전 의원 의견하고 약간 좀 다른 견해 같은데 다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기로 하고요. 또 윤가야님의 의견입니다. 공수처 꼭 설치해 주십시오. 현재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얼마나 많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잖아요. 라는 얘기였는데요. 주로 의견들은 아무래도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 필요하다는 쪽이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김영남 전 의원이라든가 김상경 교수는 뭐 나중에 또 발언할 기회를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뭐 충분히 얘기하시고요. 아까 뭐 표정까지 전달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니까는요. 그다음에 아까 그 최민희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안을 얘기하는 가운데서요. 그 기소권 관련 얘기, 기소권을 빼고 하자라는 김관영 의원의 뭐 제안 등등을 얘기했었는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 동시에 갖는 것 문제 또 공시에 가졌을 경우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에 대한 분산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체계로 봤을 때는 김영남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공수처는 사실은 권한이 훨씬 세진 제2의 사직동 팀을 20년 만에 부활해내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검찰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소위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위 적폐수사팀이에요. 이건 뭐 사실관계도 입맛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법률 적용도 사실은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직업적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사실은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검찰로 재조정해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지검 팀에 대한 얘기는 그쪽에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삭제. 아니 너무 심하셨죠 글쎄, 지금. 수사가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러시면 이거는 너무 글쎄요. 발언을 그래서, 좀 취소를 하시던가. 아니 취소 절대 못하겠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 개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혹시 또 문제까지 생긴다면 서로 법적으로 따져보시든가 하시고. 그러니까 김영남 의원님만 문제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뭐 다른 견해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견해가 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앙지검 관련해서 없는 것 만들어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떻게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냅니까? 검사가 무슨 소설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검사가 만약에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소를 할 것이고 재판에서 그게 다 판사에서 다 가려집니다. 필터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그 소재가 아닙니다만 김영남 의원이 한쪽을 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면 뭐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것처럼 되는 것이니까. 아니 옛날에 있었죠.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폐수사팀이 지금 참 양쪽에서 몰렸는데 국민 대다수는 적폐수사를 철저하게 더하길 바랍니다. 아까 뭐 다른 얘기 원래 나왔던 거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 관련 얘기 이제 기소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둘 다 공수처가 가지는 게 아니라 좀 일종의 타협안으로 아마 기소권은 빼고. 그러니까 타협안은 어느 쪽을 향해서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요? 뭐 이쪽 저쪽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수처를 만든 가장 핵심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검찰이 이제껏 독점해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른 기관에
그건 헌법상으로 나눠주고.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공수처한테 기소권을 줬을 경우에는 네. 상관없습니까? 헌법 체계하고는 헌법 체계랑 상관없죠. 상관없다. 예, 예. 네. 공수처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 특히 기소권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독점해 왔단 말이죠. 예. 이게 세계에 유사한 예가 없습니다.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고 특히 그러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후에 다른 나라 사례를 기소할 찾기가 쉽지 않다. 없습니다.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오직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는 기소 여부를 법에 미리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기소해라. 이렇게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사의 재량을 줄인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기소 독점주의에다가 다시 기소 편의주의입니다. 예. 즉 기소 여부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에 미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게 없고 예. 오직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돼 있을 뿐더러 검사의 재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막강한 권한입니까? 예, 예. 그 막강한 권한을 그렇게 부여한 다른 외국에 유사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고 공수처의 핵심 원리는 검찰이 장악해왔던 이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 일부를 뗀다 말이에요. 예, 예. 전부 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다시 공수처에서 맡게 하고 예.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나 기소에서 또 위법한 행위를 하면 다시 검찰이 공수처 검사들 또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서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이걸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경쟁 관계에서 국민을 위한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예. 서로 견제 장치를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예. 공수처 법안의 핵심이고 예. 그 혜택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 것입니다. 검찰의 기사 독점 관련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조금 있다가 김영남 전 의원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제 임지봉 교수는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지 않는다면 핵심 취지를 버리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데 김상 교수 어떻습니까?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검사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배치가 되니까요, 공무원이. 예. 당연히 기소권을 가지게 되겠죠.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소송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 헌법은 검사에게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던 건데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수사를 하려면 영장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혐의만 가지고 계속 붙들어 놓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검사가 있으면 기소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 사실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는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좀 우리 그거는 임 교수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 그 대신에 이제 기소법정주의가 독일 같은 경우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기소 심사회라든지 각국마다 조금씩은 다른 형태로 검사의 기소 독점을 통제하는 기소 분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제도를 과거서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도입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도입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국회라든지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공수처도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는 역할을 크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그 부분에서는 임지봉 교수하고 견해를 같이 하시군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 독점 관련 문제를 지적했던 거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형사사법의 발전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기소권을 검찰에게 주는 쪽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경향이고 그 수사권, 기소권을 사실상 같이 갖고 있던 영국의 경찰의 경우에도 지금은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경찰이 보낸 사건을 그냥 법정에서 검사가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용어가 뭐 별로 어감상은 안 좋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서 기소권은 검찰에 맡겨두고 그리고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발전 방향과 맞는 것이죠.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용어가 이게 편의주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이게 아주 경미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소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정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증거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에 의해서 죄가 인정되고 그 죄가 적어도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맘대로 불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 편의주의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 독점의 폐해를 굳이 뭐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권력을 가지면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그래서 검찰적 시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역시 검찰적 시각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네.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영국의 경우는 거꾸로잖아요. 경찰이 엄청 셌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셌죠. 그러니까 네. 각 나라마다 이게 이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예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죠. 어떻게 거꾸로. 최민희 의원은 영국 경찰까지 잘 아세요, 그렇게? 공부하고 나와야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검찰. 기소 독점권은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라고 붙였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는 의미까지 포함해서요. 일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기소 편의주의 말이 멋있지만 이건 뭐냐면 똑같은 죄를 두고 검사가 임의로 하나는 기소유예하고 하나는 기소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용어가 이게 주는 좀 의원님, 오해라고 생각을 아닙니다, 합니다. 의원님. 그런 용어 일을 자체가 너무나 갖는. 많이 비일비재하게 당하고 있는 아니 겁니다. 그건 증거 일반 판단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죄를 그러니까 얼마나 입증할 편의적입니까 그게. 아니 누군가 증거 판단은 검사가 하든 판사가 하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번에는 임지봉 교수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예. 김 전 의원님 그 검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 잘 아시잖아요. 기소 편의주의란 말 제가 지금 지어낸 말 아니죠? 네. 예, 고시 공부하실 때 외우신 법률 용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뭐 말씀하시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가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고 수사지휘권도 가지고 판결 선고됐을 때 그 형에 대한 집행권도 가지고 이러한 형사사법 전 과정을 거쳐서 재판권 이외의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고 그것도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기소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형태는 조금 말씀해 틀립니다만 보십시오. 미국의 경우에 연방검찰의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수사도 많이 하고 기소도 하고 사실은 집행에도 관여를 합니다. 다만 우리 검찰처럼 직접 수사를 많이 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검찰의 일차적인 수사권을 제한할 필요는 좀 없앨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자기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이게 욕심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인지상정상.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전담시켜주고 경찰의 그럼 경찰도 수사하다 보면 욕심을 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구로서의 검찰로서 좀 역할 분할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할 분할은 할 필요가 있다 정도. 아니 그러고요. 자꾸 본질을 다른 걸 끄집어내가지고 흐리시는데 지금 흐리면 바로 공수처 잡아주세요. 도입의 핵심 의제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자는 데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아니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하고 자꾸 기소권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를 담당하면서 기소권까지 갖는 기관은 아니, 이게 그러면 권력 남용의 우려가 크거든요.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검찰의 그 기소권을
그 견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소해달라 했을 때 검찰이 다시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서 그거 기소 안 돼. 네.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네, 어떻게 그 부분은 이제 견제합니까?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김성현 교수께서도 당연히 이제 기소권까지 같이 가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대신 또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상으로는 분명히 따로 구분된 지금 독점되는 것도 분산시키기도 하고 견제 기능도 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역할을 맡기지만은 사실상의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수사라든가 기소는 해당 검사들로 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사들의 혹시 조직은 다르더라도 결국 서로 네트워킹하는 같은 조직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리 채워주는 일자리 늘려주는 그런 효과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옥상 오기 한 옆으로 늘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라면 검찰이 반대를 안 해왔겠죠. 검찰에 도움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자리 늘리기 정도라면. 근데 지금 이 공수처라는 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수사 대상이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들까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반대하는 거죠. 자기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논리적으로 반영이 돼 있다는 그래서 거군요. 저는 아까부터 제가 주장한 게 바른미래당이 낸 3개의 안 중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검찰의 하위기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두 부분. 공수처장을 뽑는 기소권이 없으면 하위기구가 돼버린다. 당연하죠. 예. 공수처가 없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당연히 검찰의 하위기구가 되는 거죠. 지금 경찰이 아무리 조직이 비대해도 네. 검찰의 하위기구처럼 느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절차적으로 공수처장을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뽑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좀 적극 수렴을 해서 논의를 이어가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검찰 조직과의 서로의 한통속이라든가 이런 식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어차피 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한통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새롭게 기구들마다 자기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공수처가 검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검찰청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혹시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분리되니까 어느 정도 서로 견제와 균형만 이룰 수 있다면 좋은 거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얘기했던 뭐 또 하나의 뭘 만드는 옥상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옥상옥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권력기관인 거죠. 또 다른 사실은. 권력기관,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런데 보면 또 다른 권력기관인데 오히려 견제와 균형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취지를 그렇죠. 살려서. 이제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차단하는 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공수처도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공수처 법안의 생명,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예. 정치적 독립,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는 검찰 권력으로부터 또 철저하게 독립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수처 검사도 검사고 검찰청법에 의한 전국 2,200명의 검사도 검사이기 때문에 예. 같은 한 통속이고 인사에 있어서도 서로 뭐 검찰청 검사하다가 공수처 검사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처장도 뭐 공수처 처장 하다가 다시 검찰총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정말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수처의 생명은 저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못지않게 검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옥상옥이 된다. 그걸 위해서 각 법안들이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직이라든가 직의 퇴임 이후의 행보라든가 다 제한이 되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법안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법무부 안 그리고 송기현 의원 안 등에 할 것 같으면 공수처의 검찰로부터의 독립 확보를 위해서 공수처장의 경우 검사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차장의 경우는 또 1년 이내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 또 참여연대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5년 이상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어떤 절연, 단절 예. 이것도 옥상옥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공수처 법안들이 이 장치를 두고 있는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인사처장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이제 중립성, 독립을 얘기했는데 기존 검찰과의 서로 네트워킹에 대한 독립 장치, 단절 장치는 인사 뭐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뭐 확정이 뭐 만약에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게 된다면 확정된 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같이 정해진 예를 게 들었으니까요.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안에 검사가 없다면 영장 청구를 아예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도 검사입니다. 그냥 맞아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러면 검사를 몇 년 전에 그만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하면 독립이 되느냐. 그건 실제로 운영의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 예. 검사 파견이 없도록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재임용이나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뭐 지금도 사실상의 네. 검사 파견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려 있겠죠. 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사실 발언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니까 시간 우리가 한 2분 정도를 가지고 4분이 나눠서 써야 되니까요. 한 분이 길게 하시면 다른 분 못합니다. 강조하실 얘기하고 또 상대에게 이런 점을 좀 한번 주지시키고 서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 포함해서 한 3, 40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차분히 앉아 계시는 김상민 교수께서. 사실 제도를 만들게 되면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20몇 년 동안 아마 문제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면은 정말 그 문제점을 불식시켜서 그동안 나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예.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 검사를 두게 될 때 그 검사는 검찰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예 철저하게 완전히 양자를 분리하지 않는 한은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임지봉 교수. 예, 이미 공수처에 대한 논의 역사가 23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저는 2가지의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그다음에 검찰개혁. 예.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70%, 80% 이상이 일관되게 지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많았고 법안도 국회에 여러 개가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면 8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왜 논의도 안 하는지 예.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이고 예. 그 설명할 이유가 없다면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공수처가 마치 부정부패의 만능열쇠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처럼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선호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 특검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도 이것만 하면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나 부정부패가 척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듯이 이 예. 공수처는 사실은 특검 제도보다 훨씬 악용될 위험성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이 도입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네.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예, 20년 동안 너무 신중했습니다. 너무 신중했다. 네. 그리고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마약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신특권층이 형성됐고 검찰은 이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상한 범죄들의 검찰 커넥션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이번에 만들어서 사회 정의, 국민이 바라는
서민적 정의가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네 분과 함께했는데 김상겸 교수, 김용남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임지봉 교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고맙고요. 하여튼 뭐 최근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권력, 또 과거의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당시에도 공수처와 같은 조직이 있었다면 과연 이대로 남아있을까라는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또 우려도 있었고요. 또 뭔가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결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도 좀 마련에 이번에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